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올해 상장한 유니콘 중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미국 내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본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 수는 5,600만 명을 넘어섰고,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100여 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즉, 100여 개국의 사람들이 코인베이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2019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한국에 계신 분들도 코인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불과 몇 주 전인 2021년 4월 14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매출과 순이익도 급등하여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 직후 주가는 300불대에서 430불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오히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월 13일 현재 주가는 260불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업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회와 강점, 그리고 리스크를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코인의 가격이나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급변동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의 설립 과정, 기본적인 사업 모델, 코인베이스의 강점과 현재 재무 상황, 코인베이스 관련 리스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베이스의 창업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브라이언은 여기 실리콘밸리의 한국분들도 많이 사시는 산호세 출신입니다. 1983년생으로 산호세에서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자바라든지 CSS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이언은 라이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또한 같은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맡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였던 2003년 브라이언은 과외 선생님을 학생과 연결해주는 사이트인 universitytutor.com을 설립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딜로이트에 입사하여 기업 리스크 관리 부문의 컨설턴트 업무를 맡았으나 적성이 맞지 않았는지 5개월 만에 퇴사하였고, 자신이 설립한 universitytutor.com으로 돌아가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universitytutor.com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뭔가 새롭고 더 멋진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브라이언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한 문서를 보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비트코인 백서, 즉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였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둘러보던 브라이언은 곧 비트코인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2011년에는 창업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에어비앤비에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로 들어가서 낮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코딩을 하고 밤에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 앱인 코인베이스 앱을 만듭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기적으로 비트코인 얼리 어댑터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코인베이스 앱을 점차 완성해 나갑니다. 2012년 3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Y 콤비네이터로부터 15만 달러, 환화로는 약 1억 7천만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큰 돈이 들어왔으니 코인베이스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만 해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코인베이스에 대해 친구들의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거 스캠 아니냐며 코인베이스의 아이디어가 아주 나쁜 아이디어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자 브라이언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비트코인에 너무 빠져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접었다면 브라이언은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미 투자는 받았고 앱 개발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앱 개발 관련하여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동업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업자를 찾았는데 맘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50명을 만나본 후 브라이언은 결국 동업자를 찾습니다. 그가 바로 프레드 어삼입니다. 프레드는 1988년생으로 브라이언이 살던 서부 캘리포니아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동부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프레드는 고등학교 때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인 프로 게이머이기도 했습니다. 프레드는 이때부터 와우라고 불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플레이했는데, 이때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단순히 게임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기 때문에 동부의 명문 중 하나인 듀크대에 들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고, 브라이언과 비슷하게 역시 경제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프레드는 뉴욕 맨하탄의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외환거래 트레이더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환거래 트레이딩 업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따분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던 프레드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의 한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 틈이 날 때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골드만삭스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통해 몰래 비트코인을 거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비트코인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 동호회에서 바로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샌프란시스코의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코인베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다른 한 방은 다른 회사가 쓰고 있을 정도로 영세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월세가 너무 비싸기에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던 이들은 큰 오피스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고용한 프로그래머들은 세탁실, 화장실, 복도에까지 앉아서 밤낮으로 코딩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코인베이스 프로그래머들이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게 거의 당연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불과 6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곧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2012년 6월 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2017년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5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당연히 매우 적었습니다. 사람들도 비트코인은 죽은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 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3분의 1의 직원이 퇴사하고 맙니다. 브라이언과 프레드 역시 자신들이 믿고 젊음을 쏟아바친 사업이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초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5년 동안을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을 하였고, 코인베이스의 회원수와 거래량 역시 폭주하게 됩니다. 망하는 줄만 알았던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초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거래량이 폭등하자 트래픽도 당연히 폭등했고, 코인베이스의 직원들은 미친듯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거래량이 하루하루 늘어났고,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가했던 직원들은 다시 회사에서 먹고 자며 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가 정말 잘한 부분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 당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 대응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 해킹을 당하는 상황까지 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그리고 고객 지원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였고 시스템 개발에 힘썼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쑥쑥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들이 발견한 취약점을 재빠르게 보완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17년 거의 2만 달러까지 도달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하여 2018년에는 3천 달러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붐도 다 꺼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서서히 다시 오르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에는 정고점을 돌파하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하나가 원화로 8천만 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2018년 3천 달러일 때 매수했다면 무려
20배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코인베이스는 한국 분들이 순매수한 종목의 상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을 만큼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코인베이스의 상장으로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드 어삼은 둘 다 모두 억만장자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약 20% 가지고 있어 14조 원의 억만장자가 되었고, 프레드 어삼은 약 6%의 주식을 보유하여 4.4조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레드 어삼은 2017년 1월 코인베이스를 퇴사하였고,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자였던 맷 황과 함께 새롭게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인 패러다임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코인베이스의 최근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인베이스의 매출액은 1.277 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2019년 매출액인 533 밀리언 달러보다 매출액이 1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019년에는 마이너스 30 밀리언 달러, 즉 330억 원 적자였는데 2020년에는 단번에 108 밀리언 달러, 약 120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약 1.14 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1.2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도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자신감을 나타내며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차별화되는 강점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보안 인프라와 시스템 안정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 즉 신뢰입니다. 코인베이스도 사람들이 큰 돈을 맡기고 각종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보안이나 시스템 안정성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면 당연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보안성과 신뢰성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잠시 검색을 해보셔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는 뉴스는 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내부 점검 등의 이유로 입출금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거래소가 정말 제대로 거래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란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즉, 내가 큰 돈을 넣어놓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해킹의 위협에도 안전하며 시스템이 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신뢰성의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국내 4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네스트가 대표가 뒷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했다는 혐의로 구속돼서 결국 거래소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일본의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는 세계적인 초대형 거래소였으나 2014년 약 47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경우 보안이나 시스템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해킹으로 돈이 털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도 자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타 국가의 금융 규제 기관들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뉴욕 금융당국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5개의 주요 은행들과 미국과 아시아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코인베이스는 타 경쟁 거래소보다 매우 뛰어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점으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내놓아서 강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마치 달러와 원화를 바꾸어주는 외환 거래소와 더 비슷한 말 그대로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암호화폐 기술 관련 선두 기업으로
마치 은행처럼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보다 손쉽게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송금 기능, 암호화폐로 일반 가게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먼트 기능,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마치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것처럼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주는 스테이킹 기능, 심지어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비카드, 즉 직불카드도 출시하였는데 비자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일반 직불카드처럼 결제가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즉 달러로 결제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돼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 시마다 일정 암호화폐를 적립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불카드에서 사용한 달러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설정해 놓으면 사용한 결제 금액의 1%를 비트코인으로 적립받는 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코인베이스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대량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저장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관용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려 7천여 곳이 넘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대형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대형기관들은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코인베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향후 얼마나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2018년 본인 인증을 완료한 고객 수가 2,600만 명이었지만 2020년 말에는 4,40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35억 명의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라도 코인베이스의 유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2018년만 해도 130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43조 원이었지만 2020년 말에는 6배가 급증한 782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역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코인베이스 측의 장밋빛 전망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코인베이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시킹알파에서 제공하는 미래 예상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7빌리언 달러였지만 올해 코인베이스의 예상 매출액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무려 전년 대비 4배 이상 오른 5.22빌리언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급작스럽게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성장하여 2025년에는 8.74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예상치도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최근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424.30불로 현재 주가보다 약 60%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650불이고 최저치는 250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5명, 강력 매수 3명, 보유 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도 반드시 알아놓아야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 가격,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코인베이스의 매출도 급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 매출은 85% 이상이 유저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받는 거래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는 경우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수수료 매출도 순식간에 쪼그라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크게 상승했다가 2018년 다시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10만 불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미리 고려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 코인베이스의 경쟁사로 알려진 크라켄도 2022년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경쟁사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코인베이스의 수수료율도 미래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타 경쟁사에 비해 코인베이스의 수수료율이 제일 비싼 편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코인베이스의 수수료율은 3.49%인데 경쟁사 크라켄의 경우 1.5%, 그리고 이보다 더 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만약 타 거래소와의 경쟁으로 수수료율을 어쩔 수 없이 인하하였는데 거기에 암호화폐 가격까지 하락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용도나 자금 세탁 등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물론 과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투기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의 79%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상용화되면 달러의 지위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미국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스퀘어의 잭 돌시 등 미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리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선두주자인 페이팔에서도 최근 페이팔 서비스 내에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암호화폐는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더욱더 친숙한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암호화폐에 투자할지 잘 모르거나 관심은 있는데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를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코인베이스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는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인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많아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경우 코인베이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반드시 미리 고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비트코인이 태동하던 초창기에 힘들게 사업을 일으켜 긴 시간을 고생하며 사업을 일구어 놓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야기는 사업을 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